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자, 경제 뉴스 매번 챙겨보기 쉽지 않잖아요. 자, 오늘은 최근 경제 흐름을 키워드로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핫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핫 경제 이슈 3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3위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위 열어주시죠. 쉬지 못하는 노인들. 네. 이게 고령층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바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국내에 55세에서 79세 기준으로 먼저 23년 5월 기준 대략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2019년과 비교하면 껑충 증가하는 모습이죠. 네. 근데 1,548만 명 5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대략 몇 퍼센트가 일을 하느냐? 바로 912만 명, 58%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은퇴하기 적정한 연령이 몇 세냐라는 이런 질문을 또 드려보면 73세가 적정한 은퇴 연령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또 그마저도 예를 들어서 70대 초반한테 여쭤보면 78세, 또 70대 후반한테 여쭤보면 82세.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연령대보다 더 몇 년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한다, 생활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많이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고령층이 912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그러면 이제 액티브 시니어 나이가 들어서 일하지 말란 법 있냐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이게 이 면면을 살펴보면 말하신 대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런 비중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요. 이번에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신 것이 과반 이상입니다. 55.8%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하는 즐거움, 또 일을 통해서 뭔가 자아실현을 하고 그런 니즈는 35.6%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장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노령층, 고령층이 가난해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노인 빈곤율을 우리 OECD 회원국들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절대적으로 높아요. 평균치랑 비교해봐도 높은데요. 바로 OECD 평균이 13.5%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더 빈곤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를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배경하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 초고령 사회에 곧 진입하게 되잖아요. 한 2년 안에? 2025년이란 말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2025년이면 현재 우리는 고령 사회거든요. 지금은. 근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 이들을 고령층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몇 퍼센트 차지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회를 규정하는데, 지금은 14%를 초과한 고령 사회고요. 이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노인이 빈곤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져 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딱 일하는 고령층이 역대 최대래요 하면 그만큼 활발하게 사는 인구가 많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반가운 게 아니라 아까 OECD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비로 일을 해야 되는 그 고령층이 높아지고 빈곤율이 지금 심하다, 노령층에. 게다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임박한 상황이라서 이거 사회적으로 좀 빨리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집값 바닥 찍었나?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고, 최근에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를 새로 경신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2021년 정도가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의 고점이라고 본다면 예. 그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아파트 거래량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먼저 보시면 전주 대비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지난주 대비 떨어지고 네. 그러다가 5월 22일 기준으로 서울이 먼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오르고 지난주 대비 오르고 그러다 이제 전국 기준으로도 6월 26일자로 0이라는 이 변곡점을 맞이하고 이제 이미 실거래가 기준으로 0.02%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 지난주 대비 네. 서울이든 전국 기준이든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등하는 흐름이 정말 사실이냐라는 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좀 봐야 되는데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1월 바닥에서 6월 3,83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 보면 네. 매수세도 상당히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집값 바닥 찍고 회복되는 국면에 놓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강남의 비싼 아파트 네. 이런 걸 중심으로 아주 요새 뭐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 말 또 22년 초 이 정도가 집값의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을 훨씬 초과하는 또 다른 신고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떨어졌다가 그 떨어진 정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또 다른 고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집값들도 나타나고 있다. 네. 그만큼 뚜렷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집값이 같이 움직이는데 네. 2020년, 21년에도 세계적으로 집값이 같이 올랐어요. 네. 22년에 또 23년 초에 세계적으로 집값이 다 같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미국 집값도 주요국 집값도 같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면 거시경제적으로 집값이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니까 뭐 그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뭐 지난달에 4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와, 48억 5천만 원. 네. 근데 교수님은 지금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 전문가들마다 조금의 진단은 다를 수 있고 이게 뭐 예측의 영역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바닥을 찍고 이제 부동산 네. 가격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거시경제적으로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 나눴죠. 네. 우리 실타래 푼다라고 설명도 드렸죠. 예. 그러니까 22년 경제가 세계 경제적으로 바닥이고요. 네. 그리고 23년 경제가 바닥이고요. 예. 24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다. 그렇다고 24년 경제가 좋은 경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23년 경제보다 나쁘지는 않은 그런 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집값도 마찬가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분양 주택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미분양 주택 통계를 꼭 유념해서 보셔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치솟을 때, 해소되지 않고 계속 미분양 주택이 쌓일 때 집값이 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도 7만 5천 호 정점을 찍고 7만 3천 호, 7만 2천 호, 그리고 6만 9천 호, 이번에 6만 6천 호.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 새벽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은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는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줄여서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분양률을 줄이더라도 추가적인 공급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저 누적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누적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요의 힘을 받아서 조금은 부동산 가격이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전망하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위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어주시죠. 결혼하면 3억을 정부가 준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돈에 그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게 3억까지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CG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말이죠. 결혼했을 때 이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한도가 각각 신랑 측, 신부 측 각각 5천만 원씩, 각각 2년 동안 5천만 원씩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개편을 예고한 것이 뭐냐면 혼인공제 1억 원 추가를 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에 한해서 증여세를 면제하겠다. 그럼 부부 합산이라고 본다면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든가 또 고물가 이런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증여세 공제 한도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3억인 거고 이게 지금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낸 것이다. 네, 이 단계고요. 그럼 이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정부가 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기존 증여세 제도가 2014년에 마련된 거예요. 2014년으로부터 지금 대략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4년 기준으로 물가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18.6%나 올랐습니다. 자, 한번 또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평균적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혼 자금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결혼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집값에 뭐 결혼식만 해도 뭐 쓰드메해서 비용 몇 천만 원씩 들고 집값까지 하면 글쎄요 뭐 수억 원은 넘게 깨지겠네요. 현재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해 보니까 3억 3천만 원 정도 평균 결혼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증여세 제도가 너무나 개편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의도도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증여세 제도를 개편하면 그래도 이런 증여세 제도에 편입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하는 대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본 제도를 개편하게 되는 그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돈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그 한도를 늘린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결혼할 때 돈을 두둑히 받아서 하니까 결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아이도 많이 낳을 테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되는데 도움 되겠다 이게 정부의 구상인데 글쎄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시민들 반응 듣고 오시죠. 결혼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부모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그 한도를 조금 늘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도의 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에 대한 좀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이게 결혼을 더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민들의 반응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일부 있다고 평가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결혼 자금 마련이 어려운데 어쨌든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결혼을 하고 그것이 또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의 부정적인 요소도 여전히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상대 측 부모는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큼 증여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결혼 안 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기준선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1억 5천만큼은 소위 부모로부터 돈을 증여받아와 하는 그런 기준선이 마련되니까 이런 기준선에 부합하지 않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었을 그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출산을 극복하다가 애써 오히려 부의 대물림맘, 양극화만 더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결혼을 못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보다는 출산에 대한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극복하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니 결혼한다고 신랑 쪽에서 1억 5천씩 신부 측에서 1억 5천 합쳐서 3억 원씩 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들만을 위한 증여세 깎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이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이 세금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혼인신고일을 전후해서 2년씩 총 4년 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이 세금 없이 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1번 재산세, 2번 법인세, 3번 증여세.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2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핫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